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 한 권을 실시간으로 뜯어먹는 책팅방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요, UX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마케팅 심리학 책을 보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무슨 상호성의 법칙이라든지 권위 법칙 등등 설득의 심리학의 좀 확장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은 딱 목차를 보니까 제가 몰랐던 법칙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용자의 마음을 읽는 인간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 디자인 10가지 심리학 법칙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제이콥의 법칙이에요. 자, 이게 뭐냐? 뜻은 자, 사용자가 다른 웹사이트를 통해서 축적한 경험을 디자인 관례의 기대치를 형성하는 데 적용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익숙한 방식대로 제품이 작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사용자가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라. 여러분 다 미닫이문인데 하나만 여닫이에요. 되게 불편하겠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일반적인 디자인 관점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불가피하게 특이한 관습을 적용할 때는 사용자의 혼란이 가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작업을 포기하거나 그 사이트를 이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따라서 변화를 꾀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존에 익숙한 모델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싹 다 바꾸지 않죠. 중간에 기존의 사용 방식을 쓸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서히 변화에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기존의 멘탈 모델을 활용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사용자가 새 모델을 익히지 않아도 바로 작업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죠. 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냐면 대부분의 디자인에 이런 제이콥의 법칙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벤츠의 자동차죠. 좌석 제어 장치예요. 자, 보면 이 제어 장치 자체가 시트 모양대로 생겼죠. 우리가 익숙한 방식 그대로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디지털 방식이라든지 이 좌석 모양이 아닌 다른 버튼이었다면 사용자는 굉장히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책 출간과 관련을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책을 출간할 때 책 날개 있죠. 날개를 없애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요. 좀 군 더덕이 같아요. 그리고 날개를 넣으면은 최소 500부 이상을 찍어 다니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를 없애고 대신에 그 날개 부분에 들어가는 작가 프로필 있죠. 저는 이 저자 프로필을 표지를 넘기자마자 그 다음 종이에다가 이렇게 QR코드로 삽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고슴도치 프리허그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니까 이거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혼란을 겪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번째 책부터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책의 날개는 없애되 표지의 뒷면에 프로필을 인쇄해야겠다. 그러면은 날개를 쓰지 않고도 앞장 뒷면에 프로필을 인쇄하면 되기 때문에 제작비를 아끼면서 또 독자한테 익숙한 방식으로 저자 프로필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제이콥의 법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피치의 법칙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대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대상까지의 거리와 대상의 크기와 함수 관계에 있다. 자, 이게 사전적인 뜻이에요.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죠, 그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웹사이트든지 어플을 디자인할 때 터치 대상의 크기는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커야 한다는 뜻이에요. 너무 당연하죠.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적당히 커야 선택하더라. 자, 두 번째, 터치 대상 사이에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너무 대상이 붙어 있으면은 터치를 하다가 오작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터치 대상은 인터페이스 상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에 배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버튼들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끼리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어플이나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뭔가를 터치할 때 너무 작으면은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크기와 대상 사이의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응용을 할까 했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플이나 웹사이트를 디자인해야 그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희귀 법칙인데요.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저도 많이 실제로 써먹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자, 희귀 법칙이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은 선택지의 개수와 복잡성과 비례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고르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택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선택지의 개수를 최소화하라. 1개에서 많으면 3개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을 결제할 때 보세요. 가격표가, 요금제가 크게 3개로 구성되어 있죠. 네, 이것도 힙의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잡한 작업을요, 잘게 나눠야 됩니다. 한 번에 다 주면은 사람들은 그냥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계별로 줌으로써 인지 부하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선택지가 많을 때는요, 다 보여주지 말고 그 중에 추천 선택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면 뭐가 있죠? 추천 메뉴가 있죠. 이런 것이 인간의 선택에 따른 인지 부하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낯선 곳에 사용료를 떨구기 전에 요 온보딩 시스템 있죠? 이게 뭐냐면 시스템에 단계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을 온보딩이라고 해요. 올라탄다는 거죠. 이 온보딩 과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게임에 접속을 하면 모든 메뉴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당장 쓸 메뉴만 보여주다가 이 게임이 진행되고 캐릭터가 성장을 하면 거기에 맞는 점점 복잡한 메뉴가 보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네, 이것도 바로 온보딩 방식이에요. 자, 희귀의 법칙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리모컨이 너무 복잡하니까 꼭 사용하는 버튼만 남기고 다 테이프로 감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일명 할아버지 리모컨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하면 못 쓰기 때문에 단순화시킨 거죠. 자, 이것을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제가 1인 지식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강의라든지 서비스 공지가 많이 나가잖아요. 제가 지키는 철칙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지에는 단 하나의 신청만 받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험톡을 발송할 때 기왕에 한 번 발송하는 거 돈 아까우니까 신청을 2개 받자. 2개를 안 내겠다. 이거는 둘 다 꽝이 됩니다. 자, 반드시 공지 하나에는 신청은 하나만 받는다. 이게 철칙이에요. 자, 그리고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요 채팅방 유튜브 채널 있죠? 여기서도 뭐 복잡하게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이렇게 다 넣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링크만 집중적으로 삽입을 할 거예요. 그게 저는 바로 채팅방 채널톡 링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뭔가 선택지를 단순화하는 것이 희귀의 법칙입니다. 자, 네 번째 법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밀러의 법칙입니다. 밀러의 법칙. 자, 밀러가 뭐냐? 술도 아니고, 그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자주 써먹는 법칙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보통 사람은 작업기억이라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일종의 화이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저장 장치죠. 7개 내외의 항목밖에 저장하지 못한다. 자, 이거 다른 말로 이제 청킹이라고도 합니다. 뭔가 묶어서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화번호도 어때요? 앞에 010을 빼고 나면 되게 7자리로 전화번호가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밀러의 법칙을 따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7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한번 이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어떻게 이거를 응용할 것이냐.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게 콘텐츠를 작게 나눠서 정리하자. 자, 정보를 그룹화, 즉 덩어리로 만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발송드리는 100사이트 매거진 있죠. 그것도 보시면 어때요? 본론이 1번, 2번, 3번, 4번 항목별로 섹션이 있고 그룹핑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전체 그 콘텐츠의 내용이 되게 7개에서 많아도 10개 이내입니다. 이것도 밀러의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기 기억 용량이 사람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과, 자, 이 용량은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그리고 대화가 오가는 맥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따라서 뭐 아동이라든지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할 때는 7개로 고수할 게 아니라 3개라든지 5개로 더 줄여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 7이 맞는 건 아니에요. 이 마법의 숫자 7 이걸 내세워서 불필요한 디자인 제약을 정당화하지는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7개 내외로 묶는 밀러의 법칙, 자,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요? 사례를 볼게요. 이것도 거의 모든 웹사이트에 쓰이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나이키 공식 쇼핑몰입니다. 이것도 보면 어때요? 제품별로 구획에 나누어져 있고 구획별로 정보가 정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그룹핑이 안 되어 있고 정보가 텍스트로 막 날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읽기 싫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끔 책 리뷰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막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고 단락 구분도 안 되어 있는 한 문토기짜리 글덩어리 본 적 있죠, 여러분? 도저히 못 읽습니다. 왜? 인간의 작업 기억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쇼핑몰뿐만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모든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7개 내외의 단위로 그룹핑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저 시그니처 강의 중에 7줄 카피라이팅이라는 강의가 있죠. 자, 이것도 그 방대한 카피라이팅 법칙을 딱 7개로 그룹핑, 정리를 한 거예요. 자, 또 제가 태그라인이나 네이밍을 정할 때도요, 최대 7글자까지를 저는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10글자 많아요. 일단 7개를 줄여야 돼. 자, 또 제가 앞으로 이제 낼 책 중에 하나인데요. 요 창의력에 대한 책인데, 크리에이티브 발상법이라는 게 있어요.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8가지 방법이거든요. 자, 이 중간에 언어 유희로 8을 넣었죠. 이것도 뭡니까? 7에서 1을 더한 거죠. 청킹의 범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하나로 묶을 때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 단위로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밀러의 법칙이었죠. 자, 이제 쉬지 말고 5번째 법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의 법칙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포스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신이 행하는 일은 엄격하게 해야 되고, 남이 하는 행동은요, 너그럽게 봐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심리학 법칙이라기보다는 약간 도덕 법칙 같죠? 자,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다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왔어. 이런 자세가 디자이너에게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 혜택을 강조하라. 자, 그리고 사용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사용자의 가변적인 입력에 관대하게 대처하라. 자, 발생 가능한 다양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그래서 뭔가 화면 터치할 때도 그 주변부 터치까지도 입력될 수 있게 감안할 수 있겠고요. 또는 그 웹사이트의 도메인명을 정할 때도요, 정확한 도메인명 말고 뒤에 뭐 .com에서부터 co.kr, kr 여러 개 사는 경우가 있죠. 왜? 사용자가 뭘 입력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검색어 이제 키워드 설정할 때도요, 오탈자까지 염두에 두고 오탈자까지도 검색 키워드에 걸어두고 홍보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호스텔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게 역시나 웹사이트 디자인인데요. 그 중에서도 요 반응형 디자인이 있죠. 바로 이게 호스텔의 법칙이에요. 왜냐? 사용자가 PC로 볼지 태블릿으로 볼지 폰으로 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 세 가지가 다 잘 볼 수 있게 반응형으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저는 일단 요 채팅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페이지를 볼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소개 글이라든지 또는 모든 콘텐츠의 설명 부분에 제 채팅방 제너톡 주소를 오픈하겠어요. 왜? 어디에 볼지 모르니까. 그럼 만약에 결제를 받을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결제 방법을 제시를 할 겁니다. 현금도 가능하죠. 카드도 가능하고요. 포인트도 가능합니다. 자, 예전에 1인치 자금 시작할 때만 해도요, 무조건 무통장 입금만 받았어요. 지금은 결제 선생이라든지 또는 라이브 클래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결제 방식을 모두 오픈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결제 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6번째 법칙입니다. 피크 앤드의 법칙이에요. 자, 피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피크,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앤드는 끝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무언가를 기억할 때 경험의 평균이나 합계가 아니라, 자, 뭘로 기억하냐? 절정,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그거나 또는 마지막 순간의 느낌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있죠. 나갈 때 제일 마지막에 출전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점수에. 왜? 그 마지막 끝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장 강렬한 순간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신경을 쓰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죠? 유튜브 볼 때도 어때요? 하이라이트를 제일 앞쪽에 배치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하죠. 이런 것도 모두 피크 앤드의 법칙입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을 알아내서 그 순간을 어떻게 인상적으로 만들까 지혜를 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순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순간을 캐치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긍정적인 순간보다 부정적인 순간을 더 잘 기억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또 말을 안 해줘요. 물어봐도 말 안 해줘. 왜?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부정적인 순간을 없애주는 것이 사실 피크 앤드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짜자자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메일침프 아시죠? 메일침프에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가장 불안해할까요? 메일 발송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대로 갔다고 발송 완료 화면을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으로 그림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사용자는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 영상의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걸 배치합니다. 뭘 배치하냐? 저는 시종일과 똑같아요. 채널톡을 안내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불편한 지점이 있다. 그 부정적인 순간을 찾아서 없애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유튜브 채팅만 보시면서 좀 개선할 점이 있다. 기탄 없이 채널톡으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반드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볼게요. 심리적 사용성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보기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자, 사용자는 보기 좋은 디자인을 사용성이 뛰어난 디자인으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새 쓰고 있는 생각정리 어플이 이 업노트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이게 예뻐요. 디자인이 아주 수려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기능도 더 좋게 느껴져요. 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기왕이면 다홍침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보기 좋은 디자인은 뇌에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어때요? 미남 미녀를 좋아하잖아요. 왜? 어쩔 수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딱 조화와 균형이 잘 된 얼굴을 보는 순간 뇌에 긍정적인 화학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디자인이 좋으면 약간 불편이 있어도 봐줘요. 사소한 사용상의 문제에 관대해집니다. 심지어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죠. 그 얼짱 강도라고 강도인데 여자 강도예요. 근데 예쁩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 수배 전단지가 붙으니까 팬클럽도 생겨났어요. 그리고 미국의 재판 판례를 조사해 보면은 그 용의자의 외모가 뛰어날수록 받는 형량도 줄어들더라. 관대한 판결을 받더라라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자,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냐?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눈으로 보는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브라운이라는 회사의 SK4라는 레코드 플레이어예요. 굉장히 깔끔하고 뭐라가 좀 애플스럽죠, 그죠? 귀로 듣는 거지만 시각적인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하다. 히트 상품 중에 하나죠. 자, 이거 어떻게 응용할까요? 어떻게 응용할까요?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든지 책을 만들든지 디자인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책 디자인 할 때도요, 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외주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들여서 맡기는 편이에요. 왜? 표지가 절반이니까요. 자, 8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 레스토프 효과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비슷한 것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차이가 나는 한 가지만 기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그 보랏빛 소화 같은 거죠.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 딱 튀는 거 한 가지만 기억에 남더라. 자, 적용을 해볼게요. 중요한 정보나 핵심 동작은 강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하라는 거죠. 자, 이때 여러분이 강조할 때 너무 색깔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 강조할 때 색상에만 의존하면 어떠한 부작용이 있냐? 저시력 사용자,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생명이신 분도 있겠죠. 이 사용자가 배제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양한 강조 요인을 써야 되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색상이겠죠. 빨간색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형태라든지 크기, 글씨도 뭔가 큰 게 중요한 거죠. 위치, 위쪽에 있는 거, F라인 쪽으로 있는 게 중요한 정보다. 또는 움직이는 거, 뭐 GIF 애니메이션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런 것 등의 강조 요소를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레스토프 효과가 온라인상의 요금제에 쓰입니다. 자,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식으로 쓰여요. 자, 요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줌 있죠? 줌의 요금제 안내인데 요 프로 부분을 보니까 지금 구입이라는 것에 오렌지색으로 강조 표시가 되어 있죠? 무료 쓰다가 프로 쓸 때 요거 구입하라는 거예요. 눈에 딱 띄잖아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프로야. 그럼 요금제 페이지에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어요? 이번에는 비즈니스 쪽에 지금 구입이라고 오렌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쓰고 있어. 그러면은 이 기업에 표시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것이 폰 레스토프 효과입니다. 자,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 교사를 할 때, 학생들 데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 탐방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갔는데요. 거기 가니까 그 학교를 소개한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 회장이 막 퀴즈를 내면서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애들이 한 2,000명쯤 모여있어, 강당에.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손드는 사람 주겠습니다. 그러는데 동시에 막 뭐 100명, 200명 손드는 거예요. 도저히 운으로 탈 가능성이 희박한 거죠. 그때 제가 데리고 왔던 여학생 한 명이 들릴랑 말랑한 소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거 타고 싶다, 저거 타고 싶다. 그때 이제 고려대학교 무늬가 새겨진 USB 메모리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내가 저거 100% 반드시 타게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얘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내가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해. 자, 저 사람이 다음 상품을 준다고 손 들려고 할 때 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의자에 올라가서 춤을 춰라. 그러면 반드시 너를 시킬 것이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이 했을까요? 네, 안 했습니다. 부끄러웠나 봐요. 학생이라서. 그래서 주저주저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품 나눠주는 회장이 저를 딱 보더니 아무리 봐도 이제 고등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멍멍하다가 뒤에 있는 학생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학생이었다면 그 100% 탔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받아가 사람 손대서니까 다 우르르르 막 의자에 올라가지고 다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미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거면은 확실하게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채팅방 유튜브 개설한 김에 이런 것도 궁리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채팅방 티셔츠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굿즈를 만들어서 입고 다닐 겁니다. 주책이죠? 여러분 다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굴에 페인팅 안 하고 다니고 어디니까, 그죠? 이런 거요.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할 거면 확실하게 한다. 눈에 띄게. 자, 9번째 법칙입니다. 테슬러의 법칙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모든 시스템에는 더 줄일 수 없는 수준의 복잡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복잡성 보존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기본적인 복잡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걸 누가 담당하냐? 시스템이 담당하거나 사용자가 담당하거나 어느 한쪽이 감당을 해야 합니다. 없을 수는 없어. 자, 그때 이 뇌대된 복잡성을요, 디자인에서 처리하면,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처리하면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메일을 발송할 때 반드시 필요한 복잡성이 뭐죠?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를 입력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두 개를 안 넣으면 그 이메일이 안 갈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복잡성이에요. 그때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는 매번 보낼 때마다 중복이 되겠죠.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면 매번 입력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네, 이게 바로 테슬러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객이 해야 할 고생을 시스템이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니까.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이게 뭐냐?
빨리 떠. 아마존고의 무인 매장이에요. 우리가 샵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결제하는 단계는 빠뜨릴 수가 없죠.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수준의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카드를 꺼내고 결제하고 영수증을 받고 버리고 이런 일련의 귀찮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아마존고는 이 복잡성을 어떻게 시스템이 부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은 어떻게 되죠? 편해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면 모든 결제가 이루어져요. 자, 이게 테슬라의 법칙이에요. 자, 응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1인 지식 창업에서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팔 때도 뭔가 입금에 불편함이 있죠. 통장 무슨 계좌번호를 막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어플, 저는 이제 결제 선생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거나 또는 라이브 클래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결제하면 굉장히 간편하게 이 결제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고민 중인 게 청개구리 평생 회원분들 있잖아요. 여기 티처블이 이제 사용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어차피 이제 두고두고 봐야 되는데 매년 사용료를 지불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외국인들은 안 보고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제 귀차니즘을 떠안기로 했습니다. 티처블 사이트에서 지금 네이버 카페로 1000개가 넘는 콘텐츠를 이전 중에 있고요. 일단 이전하고 나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예전에 티처블을 막 접속을 해가지고 접속 코드 입력하고 하나씩 보고 이러한 귀찮음이 사라지고 카페에만 가입하면 바로바로 영상을 볼 수 있게 편리해진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귀차니즘을 아이디어 셀러 백컴필이 대체함으로써 여러분을 좀 더 편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죠. 이게 뭐였다고요? 네, 테슬라의 법칙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법칙을 볼게요. 이거는 도어티 임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컴퓨터가 사용자와 0.4초 이하로 인터랙션 하면, 즉 상호작용을 하면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바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의 인내력의 한계는 0.4초다. 사용자를 기다리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상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0.4초 이하로 하기만은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죠. 가급적이면 이 시스템의 피드백을 0.4초 이내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게 짧게 느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길게 느껴져.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의 속도를 빠르게 해도 한계가 있겠죠. 어떻게 합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설치해서 거울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비슷한 전략이 바로 애니메이션 전략입니다. 뭔가 화면을 로딩할 때 애니메이션이 나와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죠. 이 애니메이션은 이 로딩 시간 동안 시선을 끌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짧게 느껴지게 하더라. 자, 또는 진행 표시줄을 보여주면 대기 시간에 관대해집니다. 좀 참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성능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능을 개선하더라는 거죠. 자, 또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의도적으로 작업 완료 시점을 늦게 알리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일까지 해줄게요 하고 일주일 뒤에 주는 것보다 다음 달까지 해드릴게요 하고 일주일 뒤에 주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일부러 오래 걸릴 거라고 말해두고 그보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인터넷이 느릴 때 보게 되는 이러한 화면들 있죠. 이런 로딩 화면 있잖아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모두 도어티 임계를 활용한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응용을 해볼까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게 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채널톡으로 소통을 할 때도요. 24시간 실시간 답변합니다. 새벽 2시 오잖아요. 자다 깨서 보고 바로 답장을 해줘요. 자, 그리고 글쓰기나 또 강의 코칭을 할 때도 코칭 완료 시점을 예상 시점보다 2배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강의를 코칭할 때 3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아. 그러면 3개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나겠죠. 자, 근데 왜 6개월이라고 말할까요? 중간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겠죠. 그래서 딜레이 되는 것보다는 6개월이라고 말해놓고 3개월이나 4개월에 끝내는 게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도어티 임교였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UX, 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 필요하신 분은요,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다음에 이 댓글을 캡처해서 채널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X, UI의 10가지 심리학 법칙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